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조선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충격적인 항복문을 발표했는데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전문가는 전 세계 조선 포럼에서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서울에서 어떤 기술을 공개하자마자 갑자기 노선을 바꿨습니다. 머스크, CMA, CGM, 하팡로이드 등 전 세계 10대 대형 선박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고 단 30분 만에 300억 달러 계약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선사마저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공개한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왜 중국 최고 전문가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써야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제나입니다. 중국 출신 45살이죠. 직업은 중국 조선공업협회 수석산업분석관이에요. 18년째 조선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하이 국제 엑스포센터 메인홀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2025 글로벌 조선 시장 전망과 중국의 우위라는 제목이었어요. 6개월간 제 모든 역량을 쏟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대 조선 포럼이에요. 전 세계 선주사 최고 경영자들과 조선소 경영진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내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제 통찰이 글로벌 조선업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저의 오만한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주사 대표님들, 그리고 동료 조선 전문가 여러분.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을 채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첫 페이지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24년 글로벌 조선 수주량 그래프였습니다. 파란색 막대 중국, 노란색 막대 한국, 그리고 초라하게 작아진 붉은색 막대 일본이었죠. 보시다시피 2024년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52%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방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31%에 그쳤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들이 세계 1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역전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선종별 점유율 분석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고부가 가치 선박,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기술적 격차를 좁혔어요. 아니, 좁혔다는 표현조차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이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차트를 띄웠어요. 선박 건조 단가 비교였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음 반선 기준으로 한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은 9,500만 달러예요. 중국은 7,200만 달러, 2,300만 달러, 무려 24%의 가격 우위죠.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선주사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말해요. 한국은 품질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른 조선소의 품질 불량률은 0.3%예요. 현대중공업은 0.2%죠. 이 0.1%의 차이를 위해 24%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중국 조선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60%를 돌파할 것이다.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는 애초에 승부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유럽의 한 대형 선주사 최고 경영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 박사님의 분석은 항상 명쾌합니다. 우리 머스크라인도 내년에 신조 발주를 계획 중인데 중국 조선소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우리 협회에서 우수 조선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보좌관인 리밍이 급히 다가왔어요. 분석관님, 한국 조선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움직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곳의 최고 경영자가 모두 오늘 서울 여의도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울상이라도 지으며 대책회의를 하는 건가? 리밍 자네도 이제 한국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이미 끝난 세력이야.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년 전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산 국제회사전.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났던 한국조선사 연합회의 그 남자. 박철민이었죠. 제가 왜 이토록 한국조선업을 경멸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정확히 1년 전 2024년 1월이었어요.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국제회사 산업전이었죠. 저는 글로벌 조선업의 미래 패널 토론회 중국 대표로 초청받았습니다. 패널로는 저 외에도 노르웨이 성급협회 대표, 싱가포르 해운사 대표 그리고 한국의 조선사 연합회 기술위원장이 있었어요. 그 한국인의 이름이 박철민이었습니다. 박철민은 52세였어요. 현대중공업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조선 기술자였죠. 토론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 조선업이 물량에서는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기술 우위를 주장하는데요. 이 기술 격차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박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격차라는 표현보다는 기술 방향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효율적인 대량 생산에 집중했어요. 한국은 고난도 기술과 미래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위원장님, 기술 방향의 차이라는 표현은 너무 우아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고집하는 이른바 고난도 기술이라는 것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과잉 기술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자랑하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멤브레인 방식의 탱크 기술. 훌륭하죠. 하지만 그 기술로 인해 성가가 30% 비쌉니다. 선주사 입장에서 묻겠어요. 그 30%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습니까?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중국 조선소들도 이제 액화천 연가스선을 건조해요. 한국만큼 정교하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충분히 좋은 품질에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박 위원장님, 시장은 최고의 품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가성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졌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박철민은 더 이상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은 그렇게 저의 압도적 우위로 끝이 났어요. 행사가 끝난 뒤 박철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왕 박사님,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철민은 그때 아주 희미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패배자의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왕 박사님은 현재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셨어요. 하지만 시장은 변합니다. 특히 조선업은 10년 단위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산업이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는 누구의 시대일까요? 왕 박사님은 중국이라고 확신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장은 지금 가격을 원해요. 하지만 3년 후, 5년 후에도 그럴까요? 국제회사기구 2050 탄소 중립 규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환경 규제는 우리도 대응하고 있어요. 액화천 연가스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모두 기술 이전받아 건조 중이죠. 박철민은 다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왕 박사님, 이론은 완벽할 수 있어요. 숫자도 거짓말하지 않죠. 하지만 결과는 바다가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을 패배자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이 순간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제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조선포럼이 끝나고 2주가 지났어요. 2025년 1월 말이었죠. 저는 베이징에 있는 협회 본부 사무실로 돌아와 일상적인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조선 수주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프랑스 CMA CGM이 2만 4천 TU급 컨테이너선 10척 발주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총액 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할 것이라 예상했죠. 다른 조선소와 장난 조선소가 이미 견적을 제출했고
가격은 한국보다 22%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CMA CGM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리밍 CMA CGM 건은 어떻게 됐나?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합니다. 기술 검토 중이라고만. 기술 검토? 컨테이너선이 무슨 기술 검토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싱가포르 이스턴 퍼시픽 쉬핑이 액화천 연가스 추진 탱커 8척을 발주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역시 우리 후동중화 조선소가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월 초 독일 하팡노이드가 2만 TEU급 컨테이너선 6척 플러스 옵션 4척을 발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총 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그런데 발표 당일 하팡노이드의 최고 경영자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향후 20년간 운항할 선박이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규제 대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환경규제. 그 단어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석가님 큰일입니다. 리밍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스크라인이 2주 전에 우리와 기본 합의를 했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한국 조선소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35억 달러에 제시했는데 한국은 분명 45억 이상 부를 텐데 왜? 리밍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로이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주요 선주사들 한국 조선소와의 기술 자문 회의 잇따라 개최. 최근 2주간 세계 10대 선주사 중 7곳의 최고 경영자와 기술팀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자문이라고? 대체 무슨 기술을 자문받는단 말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한국 조선사들이 그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단 한마디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함구령이에요. 침묵이었습니다. 박철민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결과는 바다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중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조선사연합회가 돌연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조선업계 3월 5일 서울에서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공개 설명회 개최. 저는 그 발표문을 보고 비웃음이 났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라 또 액화천 연가스선이나 메탄올선을 가지고 쇼를 하겠다는 거군. 그런 건 이미 우리도 다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제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주요 선주사들이 지난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이유를, 그들이 침묵했던 이유를, 그리고 갑자기 우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4일 설명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협회 본부의 제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조선사연합회로부터 온 공식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봉투였어요. 뭔가 불길했죠. 초대장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공개 설명회. 일시는 3월 5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초청자로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기술 발표라. 대체 뭘 발표한다는 거지? 리밍도 옆에서 의아해했습니다. 분석가님, 이거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 낭비 아닐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길래 전 세계 선주사 최고 경영자들이 한 달 동안 서울을 찾아갔단 말인가? 간다. 직접 봐야겠어. 3월 5일 아침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시간 2시간 30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액화천 연가스 추진? 우리도 있다. 메탄올 추진? 우리도 건조 중이다. 암모니아 추진?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지었어요. 그들이 뭘 보여주든 우리가 기술 이전받아 따라잡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택시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조선업계의 기술 발표회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CMA, CGM, MSC 등 세계 10대 선주사 최고 경영자가 모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1시 30분 저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머스크 라인 최고 경영자 CMA, CGM 회장, 하팡로이드 사장. 세계 해운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2층 그랜드 볼룸으로 올라갔어요. 1000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홀이었죠.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 측 지정 좌석에 앉았어요. 앞에서 세 번째 줄 중앙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철민 한국조선사 연합회 기술위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오후 2시 조명이 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조선업의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2030 해운의 미래.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격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신 조선 해운업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30년 조선업의 룰을 다시 쓰는 혁명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혁명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하지만 박철민의 다음 말에 저는 웃음을 멈췄어요. 1년 전 부산에서 한 분석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은 가격을 원한다, 기술 타령은 패배자의 변명이라고요. 그는 정확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미소였어요. 박철민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선업계는 가격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죠. 거대한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중국 조선소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은 졌어요. 청중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우리는 그 전쟁을 지는 동안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선박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설계도와도 달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40년에는 신조 선박의 탄소 배출을 70%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액화천 연가스 추진으로는 고작 25% 감축, 메탄올로는 40% 감축. 이것으로는 2040년 목표조차 달성 불가능해요. 박철민이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스크린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암모니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야. 아직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하지만 박철민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 3년간 국내 포스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모든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스크린의 선박의 내부 구조가 3차원 영상으로 펼쳐졌어요. 첫째, 암모니아 저장 탱크. 영하 33도의 극저온 저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액화천 연가스 탱크 기술을 응용했지만 부식 방지 소재는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암모니아 연소 엔진. 만 엔진과 공동 개발한 듀얼 퓨얼 엔진이에요. 암모니아와 경유를 혼소하며 질소산화물 배출을 0.1 ppm 이하로 낮췄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0.1 ppm? 그건 거의 청정 수준인데. 셋째, 안전성.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입니다. 누출 시 치명적이죠. 우리는 3중 차단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센서 네트워크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5만 톤급 탱커가 진수되었습니다. 쾅! 그 말과 동시에 스크린에 거대한 선박의 진수식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검은색과 은색의 선체, 그리고 선미에 새겨진 이름, 그린 파이오니어.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현재 시운전 중이에요.
그리고 3주 후 싱가포르에서 로테르담까지 암모니아만으로 항해하는 실증 운항을 시작합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진수까지 했다고? 이미? 하지만 박철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암모니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니까요. 그는 다시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도면이 나타났어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운항 시스템 플러스 선상 탄소 포집 장치. 이 배에는 레벨 3 자율 운항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현대오토에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최적 항로를 스스로 계산하고 기상 상황을 예측하며 충돌 회피를 자동으로 수행하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어요. 이를 통해 연료 소비를 기존 대비 18%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18% 절감이면 연간 운항비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박철민이 무대 끝까지 걸어갔어요. 선상탄소 포집 장치. 배가 운항하면서 배출하는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마저도 포집하여 액화시켜 저장해요. 이것은 항구에 도착하면 탄소거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청중석을 향해 손을 폈어요. 다시 말해 이 배는 운항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술렁임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항하면서 돈을 번다고? 박철민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선박 비교 분석. 20만 톤급 탱커 기준 20년 운용. 기존 벙커CU 성가 9천만 달러 연료비 2억 8천만 달러 탄소세 1억 2천만 달러. 인건비 8천만 달러 총 비용 5억 7천만 달러. 한국산 암모니아 플러스 인공지능 성가 1억 3천만 달러 연료비. 1억 5천만 달러 탄소세 0달러 인건비 3천만 달러 총 비용 3억 1천만 달러. 저는 그 표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성가는 3천만 달러 비쌉니다. 하지만 20년 운용하면 2억 6천만 달러를 절약하는 겁니다. 박철민이 마지막 멘트를 날렸어요. 왕 박사님. 그가 정확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1년 전 당신은 물으셨어요. 시장은 가격을 원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격은 성가가 아니에요. 20년 총 보유 비용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가격 전쟁에서 이번엔 한국이 이겼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레와 같은 환호였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제 두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건 단지 프로토타입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로비로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즉석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머스크 라인 최고 경영자 벤센트 클레르크가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 라인은 한국 조선사들과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20척에 대한 기본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총액 60억 달러 규모예요. 쾅.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60억 달러. 20척.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우리 중국 조선소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벤센트 클레르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만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적 경제성과 환경규제 대응력 이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MA CGM 회장 로돌프 사대였어요. CMA CGM 역시 한국 조선사들과 24,000T 유급 컨테이너선 12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및 인공지능 자율운항 시스템 적용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치 도미노처럼 각국 선주사 대표들이 줄줄이 나와 발표했어요. 하팡노이드 10척 42억 달러, ONE 8척 35억 달러, MSC 15척 55억 달러. 코스코 대표가 나와 말했습니다. 코스코 역시 미래 환경 규제에 대비해야 해요. 우리는 한국 조선사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6척을 우선 계약하고 향후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중국 국영 선사마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0분 만에 발표된 계약 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로비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선주사 대표들은 한국 조선사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박철민이었습니다. 왕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위원장님,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박철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2020년부터입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싸움의 판을 바꾸기로 했죠. 5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발표하면 중국이 곧바로 모방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수까지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성공하고 주요 선주사들의 확약까지 받고 나서야 오늘 공개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왕 박사님, 저는 1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변한다고. 2020년대의 시장은 가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의 시장은 지속 가능성을 원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 동안 2030년을 준비했죠.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혹시 중국 조선사들이 이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술 이전도 고려할 수 있어요. 물론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고요. 기술 이전, 로열티. 1년 전 제가 기술 이전받아 건조 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들이 이제 저를 향해 되돌아왔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서울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8시였어요. 제 휴대폰에는 57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협회 회장 선박공업집단, 사장 다렌조선소 대표, 장난조선소 대표, 그리고 가장 위에는 중국공업정보화부 해양공업국 국장의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는 협회 장위밍 회장이었습니다. 왕제나 동지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내일 오전 8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 동지. 장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자네가 1월 상하이 포럼에서 발표했던 그 보고서 한국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던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오게.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군. 찰칵.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베이징행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 협회 본부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 30분이었어요. 8층 대회의실. 저는 그 육중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협회 임원진 선박공업집단 사장단 주요 조선소 대표들, 그리고 공업정보화부에서 나온 정부 관료 2명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위밍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왕제나 동지, 자네가 1월 상하이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여기 있네. 거대한 스크린에 제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2025 글로벌 조선 시장 전망과 중국의 우위. 이 보고서에서 자네는 뭐라고 했지? 장 회장이 특정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의 기술적 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는 승부가 되지 않는다. 자네의 이 분석을 믿고 우리 조선소들은 공격적인 저가 수주 전략을 펼쳤네. 그 결과가 뭔가?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어제 서울에서 발표된 수주 내역이었습니다. 총 300억 달러, 85척. 이 계약들 중 단 한 건도 중국 조선소가 없네. 왕 동지, 설명을 해보게.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저저는 자네는 무엇을 근거로 한국은 끝났다고 판단했나? 자네의 그 완벽한 분석은 무엇을 놓쳤는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박공업집단 천샤오린 사장이 발언했어요. 왕 분석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암모니아 추진 기술.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답해야 했어요. 최소 3년입니다. 엔진 기술은 만 엔진사와 공동 개발했기에 라이센스를 받으면 돼요. 하지만 저장 탱크 기술, 안전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운항 시스템은 3년 후면 한국은 이미 수백 척을 건조하고 있겠군. 그리고 그때쯤이면 또 다른 신기술을 들고 나올 것 아닌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조선소 왕다웨이 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왕 분석관, 당신의 그 오만한 분석 때문에 우리 조선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자를 감소하며 수주했어요.
그런데 정작 대형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왕 동지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협회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는 머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어제 본 그 배그림 파이오니어의 모습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철민의 마지막 말. 기술 이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고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라이센스로 도입하고 우리는 생산 효율로 경쟁해야 해요. 기술 개발 경쟁에서는 이미 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장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 동지 자네는 오늘부로 수석 분석관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그는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어요. 이번 주말까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제목은 한국조선 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중국 조선업의 향후 전략으로 하게. 자네 스스로 자네의 오류를 문서로 남기게.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외곽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회색빛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조선 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중국 조선업의 향후 전략. 수신은 협회 이사회 발신은 왕제나 전 수석 산업 분석관.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굴복문이었습니다. 서론 기존 분석의 치명적 오류. 본인은 2025년 1월 상하이 조선포럼에서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완전히 틀렸어요. 본인은 현재 시장만을 보았습니다. 가격과 물량 수주 잔량과 건조 능력. 이 모든 지표에서 중국이 우위였기에 본인은 이것이 영구적이라 착각했죠. 하지만 본인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변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를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재평가. 한국이 개발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단순한 친환경 선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2030년 이후 조선업의 생존 조건입니다. 국제회사기구 2030 탄소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액화천 연가스나 메탄올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은 몰랐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몰랐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의 혁신성. 첫째, 탄소 배출 제로로 규제에 완벽 대응. 둘째, 20년 총 보유 비용 45% 절감으로 진짜 가격 경쟁력. 셋째, 인공지능 자율운항 결합으로 인건비 추가 절감. 넷째, 탄소 포집 장치로 운항 중 수익 창출. 중국 조선소들은 성가에서 이겼지만 한국은 총 보유 비용에서 이겼습니다. 선주사들은 30년을 내다봐요. 그들에게 3천만 달러 비싼 성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년간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요. 본인의 오만함에 대한 반성. 본인은 1년 전 부산에서 한국 박철민 위원장과 토론했어요. 그때 본인은 시장은 가격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논파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의 마지막 말을 무시했어요. 바다가 증명할 것입니다. 1년 후 바다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옳았고 본인이 틀렸어요. 본인의 가장 큰 오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본인은 중국의 물량 우위를 영구적이라 착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변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죠. 중국 조선업의 현실 인식. 현재 중국 조선업이 직면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강점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20에서 30% 저렴하고 생산 능력은 연간 건조 능력 세계 1위이며 정부 지원도 있어요. 약점으로는 핵심 기술 부재 기술 개발 속도는 한국 대비 3에서 5년 격차이고 고부가가치 시장을 상실했습니다. 위협으로는 2030년 탄소 규제 시행 주요 선주사들의 한국 선호 현상 기술 격차 재확대가 있어요. 본인이 2개월 전 장담했던 60% 시장 점유율은 달성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현재 52%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향후 전략 제안. 중국 조선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협력. 한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야 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먼저죠. 암모니아 추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 3년 동안 시장은 한국에게 넘어갑니다. 차라리 로열티를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우리의 강점인 생산 효율로 경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둘째, 선별적 시장 공략. 고부가가치 시장은 이미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중가형 시장에 집중해야 해요. 셋째, 장기 기술 투자.
한국이 2020년부터 5년간 준비했듯이 우리도 2035년, 204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저의 패배 그리고 교훈. 본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요. 본인의 오판으로 인해 중국 조선업계가 입은 손실은 수백억 위안에 달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오만함이 업계 전체를 안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끝났다는 본인의 분석을 믿고 조선소들은 기술 개발보다 가격 인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무기가 없었어요. 본인이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 경쟁자를 무시하지 마라.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5천만 조선소 3개. 하지만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들은 10년을 내다봐요. 그들은 침묵하며 준비하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본인은 그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최종 결론. 본인이 1월 상하이 포럼에서 말한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을 전면 철회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왕제나 2025년 3월 8일.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이것은 저의 패배 선언이자 저의 경력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첨부해서 협회 이사회에 전송했습니다. 클릭. 메일을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베이징의 스모그가 세상을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미래를 건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